엄마, 올케가 결혼 전에 이미 2번 결혼했대요. 그리고 애도 둘이나 있고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 13살, 15살 아이들이요. 그리고 엄마, 또 뭐가 있다는 거냐? 올케가 오빠 차 가지고 도망갔어요. 연락도 안 돼요. 그럼 우리 민철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들으신 대화, 부산에 사시는 76세 이은정 어머님이 직접 겪으신 실화입니다. 어떠셨나요? 믿기 어려우시죠?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안 해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아주 작은 의심 하나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큰 용기가 되어드릴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은정입니다. 올해 76살이고요. 부산에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건 혹시나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으실까 봐서입니다. 그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남편은 간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저는 혼자서 아들 민철이와 딸 민경이를 키웠습니다. 저희는 작은 샤시집을 운영하며 살았는데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니까 하루아침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이들만큼은 잘 키워야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쉽지 않은 세월이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일하며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아들 민철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지 더욱 어머니 생각을 많이 해주는 아들이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 오늘 힘드셨죠? 라며 제 어깨를 주물러주곤 했거든요. 그런 아들이 고마우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민철이는 워낙 내성적이고 순박해서 세상 물정에는 어두운 편이었어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는 집에서 책을 읽거나 혼자 있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결혼도 많이 늦었나 봅니다. 시간이 흘러 민철이가 39이 되도록 총각으로 지내니까 제 마음도 조급해졌어요. 주변 아줌마들이 만날 때마다 은정 씨, 아들 결혼은 언제 시키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답답했어요. 우리 민철이도 때가 되면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곤 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혹시 아들이 평생 혼자 살게 되는 건 아닌가? 제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민철이는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생각들이 밤잠을 설치게 했어요. 민철이도 제 마음을 아는지 가끔씩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도 좋은 사람 만나면 결혼할게요라고 말하곤 했어요. 하지만 그 말을 할 때마다 아들의 눈가에는 어딘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을날 민철이가 집에 와서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 결혼하려고 합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아무 소식도 없던 아이가 갑자기 결혼한다니요.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어머나, 정말이냐? 무슨 일 하는 사람인데? 이름은 임경미이고요.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어머니도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민철이의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번졌어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아들의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덩달아 기뻤어요. 그럼 언제 한번 집에 데리고 와라. 엄마가 보고 싶구나. 네, 곧 데려올게요. 하지만 민철이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만났는지, 무슨 일을 하는 분인지, 나이는 몇 살인지. 그런 것들을 물어봐도 그냥 좋은 분이에요라고만 대답했거든요. 일주일 후 드디어 예비 며느리 경미 씨를 만났습니다. 민철이가 손을 잡고 집 앞 골목으로 들어서는 모습을 창문으로 내다보는데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평생 기다려온 며느리를 만나는 순간이었거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경미 씨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화장이나 옷매무새를 보면서 첫 인상은 어딘지 좀 편하지는 않았어요. 나이가 우리 민철이보다 조금 위라고만 들었는데 요즘 세상의 연상은 잘 산다고들 하니까 개의치 않았어요. 더구나 내 아들이 내성적이라 쾌활한 아내라면 걱정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눈빛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고 할까? 어서 와요. 우리 민철이가 평소에 이야기 많이 했어요. 아, 네. 민철 오빠가 어머님 자랑을 많이 했어요. 뭔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하는데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첫 만남이니까 서로 어색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경미 씨의 말에는 어딘지 모르게 계산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어머님 집이 참 이쁘네요. 빌라라도 이쁘게 꾸미셨어요. 그럼 나중에 민철 오빠랑 결혼하면 여기서 같이 살 수도 있는 거죠?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당황스러웠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동거 이야기를 하다니요. 글쎄요, 젊은 사람들끼리는 따로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가 살 집은 어떻게 마련하실 거예요? 돈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민철이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고요. 그날 예비 며느리 경미가 돌아간 후 민철이에게 물어봤어요. 민철아, 경미는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니? 응. 지금은 특별히 일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전에는 뭘 했는데? 그냥 서비스업 쪽에서 일하고 있다고 해요. 민철이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니까 더 궁금해졌어요. 하지만 아들이 말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민철이 결혼 상대가 영 맘에 안 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사진의 남편은 이렇게 대답하는 듯 했어요. 걱정 마.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하지만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경미 씨의 정체가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첫 만남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민철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상견례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디서 할 거냐? 경미 씨가 고향이 전라도라서 거기서 하자고 하네요.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어요. 보통은 중간 지점에서 하거나 서로 의논하여 정하는데 왜 굳이 신부 쪽에서만 하자고 하는 걸까? 하지만 아이들이 결정한 일이니 그래 알았다라고 대답하였어요. 그럼 경미 씨 부모님도 만날 수 있겠네? 그런데 부모님은 일이 있어서 못 오신대요. 대신 이모분이 오신다고 해요. 이상했어요. 딸의 상견례에 부모가 못 온다니요. 아무리 일이 있어도 그럴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각자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상견례 날 전라도까지 가는 차 안에서 아들 민철이와 딸 민경이 그리고 저 세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을 풍경을 보면서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민철아, 정말 괜찮은 거지?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하지만 민철이의 얼굴에도 긴장이 역력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전라도 순천의 한 음식점에 도착했을 때 경미 씨와 그녀의 이모라는 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모라고 소개받은 분은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어서 와요. 멀리서 고생 많이 하셨네요. 인사는 했지만 그 다음에 나온 말들이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민철 씨 얼굴이 베트남 사람 같네요. 혹시 동남아 혈통이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첫 만남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딸 민경이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고 민철이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이었어요. 아니에요. 순수 한국 사람입니다. 민경이가 대신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어이없어 하는 것이 역력했어요. 아, 그래요? 보기에는 좀 그런데. 요즘에는 국제 결혼도 많다고 하던데. 경미 씨 이모는 조카에게 미리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고 온 모양이었어요. 상견례가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았거든요. 그 모든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제 가슴이 답답해 왔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세금은 얼마나 해주실 건가요? 갑자기 돈 이야기가 나왔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대놓고 전세금을 묻다니요. 글쎄요, 우리 형편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아니,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얼마요? 요즘 집 전세가 얼마나 비싼데 어림짐작으로는 안 되죠.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마치 장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예단은 어떻게 할 거예요? 혼수는 저희가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만 정성껏이 아니라 전세집은 적어도 1억은 넘는 것을 구해주시겠죠? 예단도 마찬가지로 신경을 써주실 거죠? 제 손이 떨렸어요. 이게 상견례인지 장터에서 흥정하는 건지 분간이 안 됐거든요. 옆에서 예비 며느리 경미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고 민철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뭘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냥 평범한 주부이고 식당에 가끔 일하러 나갑니다. 직업이 없다는 뜻이네요. 그럼 경제적으로 도움은 기대하기 어렵겠네요. 그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어요. 평생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온 제 인생을 그렇게 무시하다니요.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혼자서 아이들 다 키우셨어요. 내 딸 민경이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경미 씨 이모는 비웃는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돈이 있어야 결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돈 없이 어떻게 결혼식을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마치 제가 아들의 결혼을 방해하는 장애물인 것처럼 취급하는 거였거든요. 점심을 먹는 내내 그런 식이었어요. 하나하나 따지고 계산하고 마치 우리를 품평하는 것 같았습니다. 경미 씨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혼수는 어떻게 준비할 거예요? 냉장고, 세탁기, TV. 부산에서는 냉장고, 세탁기, TV 등 신혼살림은 신부 측에서 준비하는데 너무 일방적이었어요. 이런 건 기본이고. 차도 있어야죠. 요즘 세상에 차 없이 어떻게 살아요? 끝도 없이 요구사항이 나왔어요. 제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서로 아무 말이 없었어요. 딸 민경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 결혼 진짜 괜찮을까요? 민경아. 아들 민철이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거운 침묵이 차 안을 가득 감쌌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민철이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철아, 오늘 어땠냐?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뭘 미리 이야기했어야 한다는 거냐? 경미 씨와 이모가 성격이 좀 직설적이에요. 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아들이 변명을 하는데 마음이 더 아팠어요. 분명히 민철이도 뭔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민철아, 정말 이 결혼이 내가 원하는 거냐? 어머니, 저 이제 나이도 많은데 언제까지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이 가장 슬펐어요. 아들이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나이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결혼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예비 며느리 경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결혼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 그래야지. 그런데 신혼집 전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억대는 넘을 것 같은데요. 억대? 네, 요즘 전세금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그리고 집 구할 때 제가 원하는 조건이 있거든요. 어떤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니? 일단 아파트여야 하고 최소 30평은 되어야 해요. 그리고 신도시 쪽으로 가려고 해요. 제 머리가 아찔했어요. 우리 집 전체 집값과 비슷한 전세금을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단도 준비하셔야죠. 요즘은 최소 2천만 원 정도는. 2천만 원이라고? 네, 그것도 적은 편이에요. 요즘 결혼식은 더 많이 해주는 분위기던데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창가의 철쭉을 바라보며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민철이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람에 흔들리는 철쭉 잎사귀가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앞으로 닥칠 시련을 예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경이가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저 오빠한테 솔직하게 말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을? 오빠 결혼이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진행되는지 아무래도 걱정스러워요. 옳게 되실 분의 행동도 그렇고, 상견례에서 만난 이모라는 분도 그렇고, 그래도 내 오빠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엄마, 오빠가 정말 좋아서 하는 결혼 같아요? 민경이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들 민철이는 경미에게 홀딱 빠진 것인지 아니면 실수를 해서 의무감으로 결혼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들 속내를 알 수가 없었어요. 이미 둘 사이의 관계는 매우 깊어진 상황인 듯하였고 제가 뭘 말해도 들으려 하지 않았거든요. 주위 친구들에게 고민을 털어놨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은정아, 아들을 어떻게 말리겠어? 저렇게 여자에게 빠졌는데 어차피 갔다가 돌아올 상황이어도 훗날 원망받으면 어떻게 할래? 그 말이 맞았어요. 만약 제가 강하게 반대해서 결혼을 못하게 되면 나중에 민철이가 저를 원망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불안해도 겉으로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충격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결혼 준비가 시작되고 나서 경미 씨의 요구는 거센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왔어요. 상견례 때부터 느꼈던 그 계산적인 태도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예단 이야기, 또 하루는 신혼집 이야기.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번엔 또 무슨 돈 이야기를 할까 싶어서요. 예단은 2천만 원 정도는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예단 2천만 원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턱 막혔어요. 예단을 미리 정해놓고 요구하다니. 이게 정말 예의에 맞는 일인가 싶었거든요. 보통은 신랑 쪽에서 정성껏 준비하는 건데 금액을 정해서 요구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그날 밤 혼자 앉아 있으니 기뻐야 할 결혼식 준비에 서글픔이 가득하였어요. 부엌 창가에 걸어둔 남편 사진을 바라보니 마치 걱정 마, 어떻게든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예단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신혼집을 구할 때가 되니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늦게 결혼하는 민철이지만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는 전세금이 모자랐거든요. 며느리 경미가 원하는 조건의 집은 4천만 원이 더 필요했는데 민철이 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결국 평생 살던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은행에서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혹시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집마저 잃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 날이 다가왔어요.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마치 폭풍 전야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결혼식장에 도착해서 본 광경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우리 쪽은 친척들과 이웃들로 가득 찬 반면 신부 쪽은 텅 비어 있었거든요. 며느리 경미 이모와 몇 명의 친구들 뿐이었어요.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대조적이었습니다. 피로연 때 일어난 일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음식이 나올 때마다 며느리의 이모가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피로연이 끝날 무렵 며느리의 이모가 저에게 한 말이었어요. 사돈 뷔페 음식이 좀 아쉽네요. 저희가 따로 자리 마련해서 식사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좀 불편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차가운 물을 머리부터 뒤집어 쓴 것 같았어요. 뷔페에서 다 같이 식사하는 게 당연한 건데 왜 굳이 따로 하자는 건가요? 제가 아들의 결혼식에서 함께 있는 것이 그렇게 거슬리는 일인가요? 결혼식에서는 양가 가족이 함께 식사하면서 서로 인사하고 정을 나누는 게 요즘 결혼식 풍토인데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숙인 채 그 긴 시간을 버텼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제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이 결혼을 반대하지 않은 것이 내가 잘한 일일까? 내 아들이 그동안 여자 한 번 제대로 만나본 적도 없이 살아왔는데
어쩌다가 저 여자에게 이렇게 홀딱 반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지 너무 성급하게 강행하는 결혼 같아서 이 결혼의 미래가 정말 걱정됐거든요. 평생 꿈꿔왔던 아들의 결혼식이 이렇게 쓰라린 기억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앞으로의 일이 더욱 걱정되어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부터는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며느리가 시댁 방문을 계속 거부하는 거였어요. 오겠다고 약속해놓고는 매번 핑계를 대면서 미뤘거든요. 결국 제가 직접 신혼집에 찾아갔어요. 며느리도 보고 싶고 신혼살림도 구경하고 싶었거든요. 계단을 올라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했어요. 집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설거지는 쌓여 있고 빨래는 널려 있고 정리정돈이 전혀 안 되어 있었거든요. 신혼집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모습이었어요. 며느리 경미는 아침밥도 해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 민철이가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데 집에서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는다니 제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무겁고 쓸쓸할 수가 없었어요.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풍경이 왜 그렇게 서글프던지 떨어지는 낙엽들이 마치 제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민철이가 집에 왔는데 얼굴이 많이 말라 있었어요. 볼이 쑥 들어가고 눈가에는 그늘이 져 있었거든요. 보는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니? 물어봐도 시원한 대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며느리 경미가 임신했다는 거였어요. 어머니, 경미가 임신한 것 같다고 해요. 정말이냐? 그럼 병원에 가봐야지. 그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늦게 결혼한 아들이 드디어 아이를 갖게 되었다니 손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어요. 당장 며느리 몸에 좋다는 한약을 지어서 가져다 주었거든요. 그런데 병원에 갔다 온 후 민철이의 전화 목소리가 힘이 없었어요.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애매하게 대답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몇 개월 되었다고 해.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해요. 뭔가 이상했지만 초기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신혼집에 갔다가 더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냉장고에 제가 가져다 준 한약이 포장도 뜯지 않은 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경미야, 이 한약 왜 안 먹었니? 임신 중에 몸에 좋은 건데. 저 그런 거 안 먹어요. 이상해서 집에 와서 민철이에게 추궁했어요. 민철아, 며느리 경미가 정말 임신한 거 맞냐? 한약도 안 먹고. 그제서야 민철이가 힘없이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임신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검사 결과 의사 선생님이 임신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며느리는 처음부터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결혼을 요구했던 거였어요. 우리 아들은 책임감에서 결혼을 진행했던 거고요. 이제야 왜 그렇게 급하게 결혼을 서둘렀는지 이해가 됐어요. 아들 민철이가 이제사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결혼했으니 잘 살아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 안타까움만 가득하였어요. 며느리는 돈이 필요하면 가끔 애교도 부리곤 했으나 결혼 후 몇 달이 지나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가 남편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가끔 내가 전화를 하면 받는 태도 역시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냉랭하고 건성으로 대답하는 모습이 며느리의 모습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웠거든요. 마치 가면을 벗어던진 것처럼 말이에요. 더 이상한 건 며느리 경미가 자꾸 외출을 한다는 거였어요. 어디 가는지도 말하지 않고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았다고 해요. 신혼부부가 그럴 수 있나 싶었거든요. 민철이도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집에 와서도 시무룩하게 있고 물어봐도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런 아들을 보는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 때 딸 민경이가 이상한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올케 행동이 정말 이상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민경이도 감을 잡고 있었나 봐요.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때만 해도 저는 이 모든 게 신혼 적응 과정의 작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던 거예요. 거실벽에 걸린 남편과의 결혼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민철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진 속 남편의 따뜻한 미소가 마치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민경이가 제게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왔어요. 엄마, 올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정말 큰일 났어요. 민경이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무슨 일인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냐? 올케가 결혼 전에 이미 2번 결혼했대요. 그리고 애도 2이나 있고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떨어질 뻔했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13살, 15살 아이들이요. 그리고 엄마, 또 뭐가 있다는 거냐? 올케가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다가 오빠를 만났대요. 그리고 지금도 노래방에 나가고 전 남편도 만나는 것 같아요. 말을 다 하기도 전에 머리가 띵해졌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그때부터 딸 민경이와 함께 며느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민경이가 지인들을 통해 수소문해보고 며느리가 살던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났거든요. 하나하나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민철이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아마 모를 거예요. 올케가 처음부터 속인 거니까요.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속일 수 있을까요? 우리 순진한 아들을 이렇게 우롱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민철이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줬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어요. 어머니, 그럴 리가 없어요. 경미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증거를 하나씩 보여주자 민철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마지막에는 주저앉아서 머리를 감싸쥐고 울더라고요. 어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결혼 생활 내내 외출이 너무 잦고 새벽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은 날이 많았지만 이럴 줄은 몰랐어요.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분노보다는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컸거든요. 민철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와서 말씀드리지만 도대체 돈은 어디에 쓰는지 몰라도 월급을 갖다 주면 며칠 안 되어서 돈이 없다고 돈을 더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잔업도 많이 했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부터 우리 가족의 진짜 싸움이 시작됐어요. 딸 민경이가 먼저 나섰습니다. 오빠, 이대로 있을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이건 사기 결혼이에요. 저도 결심했어요. 아들을 이렇게 속인 여자를 그냥 둘 수는 없었거든요. 민철아, 우리 함께 싸우자. 그날부터 우리 가족의 진짜 싸움이 시작됐어요. 민경이가 먼저 나섰습니다. 혼인무효 소송을 해요. 혼인무효라는 말이 생소했지만 민경이가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결혼할 때 중요한 사실을 속이고 결혼했으면 그 결혼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였어요. 변호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결혼 전 중요한 신상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명백하니까요. 그렇게 법정 싸움이 시작됐어요. 서류를 준비하고 증거를 정리하고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 경미는 끝까지 발뺌했어요. 그런 적 없다, 모르는 일이다라며 시치미를 뗐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2번의 결혼 기록, 자녀들의 존재, 노래방 도우미 경력, 서류로 다 증명되는 것들이었어요. 드디어 법정에서 판결이 나던 날 판사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피고가 혼인 전 중요한 사실들을 고의로 숨기고 허위로 혼인한 것이 명백하므로 주문. 이 혼인은 무효임을 선고한다. 피고 서경민은 원고 정민철에게 금 2천만 원을 손해배상 이자료 명목으로 지급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거든요. 드디어 우리 아들이 그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지만 경민은 마지막까지 말썽을 부렸어요. 민철이 차를 가져간 채 도망가 버린 거예요. 한동안 연락도 안 되고 차량 도난 신고까지 해야 했어요. 그 스트레스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다행히 차는 몇 달 후에 찾았지만 그동안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 모든 과정을 겪고 나니 민철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말수도 적어지고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됐거든요. 보는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민철아, 이제 어떻게 살 거냐? 모르겠어요. 어머니, 다시는 결혼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때 제가 결심했어요. 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겠다고. 민철아, 그래도 살아야지. 어떡해요? 음식 장사를 해보자. 내가 동네에서 알아주는 음식 솜씨가 있잖아. 국밥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줄게. 사실 민철이는 이 일을 겪으면서 직장에서도 나와야 했어요. 법정 출석도 해야 하고 스트레스로 일에 집중할 수도 없었거든요. 어머니,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직장도 그만두고.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 수 있어. 내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우리 함께 새로 시작해보자. 그렇게 우리는 작은 국밥집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손님도 몇 명 안 왔지만 정성껏 끓인 국밥 맛을 보신 분들이 하나둘씩 소문을 내주셨어요. 사장님, 국밥이 정말 맛있어요. 집에서 끓인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아들도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 오늘 단골 손님이 또 오셨어요. 국밥이 맛있다고 하시네요. 그래, 다행이다. 우리 민철이가 이제 웃을 줄 아는구나. 그렇게 몇 년이 지났을 때 민철이에게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어요. 국밥집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소개해 주신 베트남에서 온 착한 아가씨였어요. 어머니, 소개해드릴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야? 베트남에서 오신 분인데, 김 사장님이 소개해 주셨어요. 우리 가게에서 일하는 아가씨인데 정말 착하고 순수해요. 저희 가족도 모두 마음에 들어 하고요. 처음에는 걱정이 됐어요. 또 속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그 아가씨를 만나보니 정말 마음씨가 착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리엔이에요. 정중하고 예의 바른 인사, 진심이 담긴 눈빛. 이전 며느리 경미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서 와요. 우리 민철이를 잘 부탁해요. 네. 민철 오빠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진짜 며느리는 이런 거구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민철이는 리엔과 재혼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조용하고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하객은 많지 않았지만 모두가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그런 결혼식이었거든요. 어머니, 이번에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 민철아. 이제 진짜 행복하게 살아라. 1년 후 우리 가족에게 천사 같은 선물이 찾아왔어요. 리엔이 순산으로 예쁜 딸을 낳았거든요. 어머님, 손녀 보러 오세요. 병원에 달려가서 손녀를 처음 안았을 때의 그 기분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다 잊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나, 우리 손녀가 이렇게 예쁠 수가. 어머님,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래, 그럼 은이라고 하자. 은혜의 은, 기쁠 희. 좋은 이름이에요. 지금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해요. 민철이는 국밥집을 운영하면서 착실하게 살고 있고 리엔도 정말 착한 며느리예요. 그리고 손녀 은희는 할머니의 보물이 되었고요. 가끔 생각해봐요. 그때 그 힘든 일을 겪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거라고요. 리엔은 한국말도 점점 늘고 있고 국밥집 일도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철이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거든요. 어머님,
국밥 만드는 법 가르쳐 주세요. 그래, 우리 며느리도 배워야지. 그렇게 부엌에서 함께 국밥을 끓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어머님, 민철 오빠가 어렸을 때는 어땠어요? 우리 민철이 정말 착한 아이였어. 부모 말 잘 듣고 정말 순둥이였지.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지금 민철이네 국밥집은 동네에서 꽤 유명해졌어요.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멀리서도 사람들이 와요. 사장님, 이 국밥 비법이 뭐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특별한 비법은 없어요. 그냥 정성이죠.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끓이는 거예요. 음식은 마음이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끓이는 국밥에는 특별한 맛이 있어요. 요즘 손녀 은희가 말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될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욱 소중하게 키우고 있어요. 거실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보면서 속삭여요. 여보, 우리 민철이 이제 정말 행복해졌어요. 그리고 손녀도 생겼고, 당신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사진 속 남편이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아요. 고생 많았다. 이제 행복하게 살아라라고 말하는 것 같거든요. 인생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힘들 때는 끝이 없을 것 같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날이 와요. 포기하지 않고 버티면 말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분명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만약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희망을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창가에 핀 새로운 꽃봉오리를 바라보며 여러분의 삶에도 아름다운 삶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